북한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전격 중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안을 하루도 안 돼 번복하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치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둘러싼 남북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굉장히 거센데 먼저 이제 그 예술단 사전 점검단 이 돌연 취소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낮 11시에 현송월 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밤 10시에 또 안 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밀고 땡기기 아니겠습니까? 예, 밀당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어떤 건지는 공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뭔가 하여튼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그전에도 그 북한의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직은 우리 북한 선수단이 평양에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좀 약간 비난 쪽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평화 공세거든요. 네. 그건 막히니까 중국과의 문제도 막히고 또 이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그러한 좀 출구를 전략을 피겠다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핵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때 우리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쟁을 네. 억제하고 또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진전된 관계를 우리 정부가 안고 있습니다만은 세밀한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또 밀고 땡기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또 뭐 양보할 건 양보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송월로 주목을 끌고 이제 회담 주도권을 위해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좀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또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친 관심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전에 YTN 뉴스에도 보니까 뭐 현송월에 대한 여러 루머들 뭐 이런 예. 것들도 부담이 됐다. 북한 지도층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또 추측성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북한으로서는 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윈터 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뉴스의 초점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지점이고 그 사실 이 대목에서는 지금 오면은 지금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고 국제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는 빙상에서 누가 최고 금메달감이고 이런 게 뉴스가 돼야 됩니다. 스포츠가 뉴스가 돼야 네, 되는데. 스포츠가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 선수들 이 올림픽에 4년마다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대한민국 선수도 그렇고 북한 선수도 그렇겠습니다만 세계 모든 그 겨울 올림픽,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꿈이자 각국의 경연장인데 이게 사실 스포츠와 상당히 좀 무관한 이런 걸로 너무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자면 평창 올림픽으로 보자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남북이 뭐 공동의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화의 계기, 서로 신뢰의 계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과유불급이라고요. 좀 지나치면 오히려 아니야만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스포츠가 정치적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온다고 하면서 사실 평창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창 올림픽이 예를 들면 그런 북한의 전쟁 위협이라든가 예. 핵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뭐 외국에서 선수단을 보내야 되느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오게 된 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예. 야권에서도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날렸었거든요. 그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압박 체제, 중국이 또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이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우리한테는 국기가 선양이 되고 실제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측면에 봤을 때 결국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과도한 주장이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김정은에 대한 정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당연하죠. 이제
공포적인 독재자다, 뭐 전쟁광이다 이러한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대국민 정서도 생각하고 또 설득도 하고 국민들에게요. 이런 부분들의 정부의 노력들, 특히 이제 남남 갈등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남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야권도 이 문제를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략적이고 정치적 공세로서 마치 평창 올림픽을 보게 되면은 이거 뭐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야권도 얻는 게 없고 정부도 얻는 게 뭐 상당히 약화되고 네.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 또 피해를 보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쟁부터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남북 합의된 내용 가운데서 이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단일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메달권 밖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한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그런 진위를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식 사과하는 모습 보셨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단일팀 구성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 거다. 청와대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네, 매우 부적절하고요. 사실관계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여자 아이스하키 팀 우리 국가대표라는 영화도 나올 만큼 굉장히 오히려 메달권 밖에 있었지만 분투하고 스스로 다 예.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이룬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선수들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참여하는 선수들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 네네. 생활을 희생하면서 지금 참여를 하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국무총리가 저런 말씀하셨으니 참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고 또 단일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일팀에 대해서 사실 체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장웅 북한 IOC 위원장이 지난해 우리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렸을 때 또 우리 언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 스포츠 이걸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에 좀 뭐 풀리겠느냐 물었더니 장웅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발상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 정치 군사적으로 풀어야지 스포츠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이고 별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일팀이 남북한뿐 아니라 사실 동서독에서 있었습니다. 동서독에서는 1956년 올림픽에서 사실 동서독이 공동 입장을 했고 그때 우리처럼 이제 한반도기가 아니라 그때는 베토벤의 운명을 양국의 국가 대신에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독 사람들은 체제 선전을 하고 해가지고 그 계속 삐그덕거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각각의 선수가 동서독으로 뛰었던 70대, 80대를 거쳐서 통일이 됐던 거거든요. 예. 50년대, 60년대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도 남북 공동 입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 단일팀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환상을 품는 거. 북한 사람들이 벌써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저런 이벤트 하나로 풀 수 없는 거니까 남북 대화에 대한 환상을 품지 마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뭐 북한 내부에 단속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도인데 장웅 위원장, 북한 IOC 위원장 이야기를 이전에 무주에서 봤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게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첫 단추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도 우리 대한민국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예.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설득해내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2000년에 DJ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실제로 선샤인 팔러시라든가 대우풍 정치를 얘기할 때 네. 미국이라 이런 데 다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강하게 햇볕 정치를 통해서 북한을 변하게 했다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건데 한 달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우리 지금 한반도가 어땠습니까? 거의 그렇죠. 미국이 전쟁설까지 나왔던 선제 타격을 상황이었죠. 하겠다 그러고 선제 타격에 대한 그 후유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50만 100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ICBM을 또 발사하겠다. 뭐 괌을 타격하겠다. 하와이를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었단 예.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실제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잊혀진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이후에 이런 상황이 재현될 거 안 될 거냐라는 문제는 네.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세심하고 그런 다각적인 뭐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뭐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올림픽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면 단일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정부에서 뭐 밀어붙이게 했던 측면도 뭐 대통령도 가서 사과했고요. 예,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상당히 예. 아쉬운 측면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평화를 할 수 있는 계기, 또 복원하는 계기로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의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평가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분석 작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평창 올림픽에서 어떠한 내용과 이슈를 뽑아낼 것이냐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공방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개회식 첫 순서에 올림픽 기와 태극기가 입장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실종된다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복세무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평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실제 너무 관심이 북한에만 쏠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네네. 지적이 일부에서 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요. 사실은 뭐 김정은이가 선의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감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올림픽을요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과 어떤 국제사회의 선의, 당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핵을 강요해서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니까 이런 제재를 취하는 거지. 당신 지도자들이 이 정책을 바꾸면 국제사회는 도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로 되어야지. 그것이 북한이 와서 뭐같이 걸그룹 하듯이 그렇게 하는 체제 선진장이 돼서는 곤란하고요. 뭐 그건 우리 국민들이 잘 지금 우선에 그렇게 인식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단일기 있죠. 한반도기 예. 문제에 대해 사실은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하나는 이런 단일팀 문제, 또 한반도기 문제, 또 비트코인 문제 뭐 이랬다 그러는데 네. 암호화폐 문제. 이 조사가 서울서는 못 봤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창원에서는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인 것이 예. 여기 5개 선거구 중에 3개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 지역입니다. 이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남북 한반도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려 그러면 차라리 대한민국기하고 태극기하고 인공기 들고 각각 입장하자는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그게 20대가 높았습니다. 20대가 예. 한 70% 가량이 한반도기에 각자 들고. 반대했거든요. 이런 여론 양상을 보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오히려 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여야가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항상 올림픽이라는 이런 좋은 계기가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선의를 저하는 계기고 돼야지 이것이 일방적인 뭐 역선전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근데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뭐 한반도기뿐만 아니라 인공기도 안 된다 그러지 그 않습니까? 문제는 예컨대 뭐 IOC 국가이고 거기도 IOC 회원국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국제사회의 어떤 관리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선수들도 들어올 때 들고 나올 건 있어야 되니까요. 뭐 그렇죠. 그건 인공기를 예. 들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기가 아니라 차라리 인공기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은 점령할 생각도 없고 또 강제로 체제를 전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선의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저는 오히려 따로따로 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근데 한반도기를 지금까지 한 9번 정도 사용을 했고요. 처음 사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이기 때문입니까? 올림픽 같은 젊은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달라졌다. 봅니다. 네, 20대가 예. 20대가 특히 지금 그 시사 경남의 조사에 보면은요. 20대가 60대랑 똑같습니다. 이 반응이. 근데 그게 그 지역 조사뿐 아니라 지난번에 한국 사회 조사를 보면은 특히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3대 세습. 네. 김정은의 3대 세습 싫어하고요. 또 그런 국제사회의 좀 스탠다드에 반하는 그런 북한의 그런 어떤 방식.
이게 이제 50대, 40대 이 사람들은 우리 이제 386 세대, 뭐 이런 586 세대니까 민족이라는 정서를 좀 수용하고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별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세대 사이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특별히 한반도기에 더 문제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 한반도기가 입장한 게 15년 만이라 그러잖아요. 예. 과거 이제 보수 정권 때 사실상 더 적대적인 관계였고 북한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국민 정서에서 김정은의 어떤 횡포라든가 폭력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관계를 우리가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진짜 북한의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해서 붕괴시키고 그러면은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게 현실로 불가능한 건 낫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결국 끌어내면서 대화를 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한반도의 정전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면서 중장기적인 우리가 도모의 기회를 봐야 된다는 것이 뭐 기본적인 정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참여하고 그러는 건데 이 한반도기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기가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이게 등장한 거거든요.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현정화 선수하고 북한의 리분이 리분이 선수. 한조해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뭐 그때는 사실상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죠. 뭐 소비에트가 붕괴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이후에 실제로 남북 단일팀이라든가 공동성장 입장 문제였을 때 여러 가지 옥신각신했었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중재해서 그럼 한반도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이게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9년인가요?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남북 축구 협상 축구 단일팀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정몽준 전 의원 해고록이 나오지만은 그 축구장에 갔는데 태극기가 있고 한반도기가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몽준 의원한테 왜 없느냐 이렇게 얼굴을 붉혔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한반도기라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이번에 한반도기가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 올림픽 주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가가 불려지면서 태극기가 개항되면서 실제로 개막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장할 때 이 올림픽이란 평화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는 통일에 대한 지향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개막식과 폐회식 때 같이 공동 입장을 하니까 한반도기를 든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양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경기장에서 펄럭일 것. 그럼요. 우리 선수가 금메달 어떤 따면 깃발을 드느냐 되는 민감할 거거든요.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과거 정권에서도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9차례 이런 한반도기가 입장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자꾸만 뭐 평양 올림픽이다 이것을 뭐 왜 선전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과도한 해석이고 그리고 과연 국가의 이익에 이런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평양 올림픽이란 야당 비판 속에서도 정부는 이제 평화 올림픽에 이렇게 올인하는 모습인데 우리 어렵게 따내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국민들이 좀 지혜를 다 같이 정치권에서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분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는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국가 원수니까 전직 국가 원수니까 초청은 되는 거죠? 예, 초청했다고 하고요. 또 아마 올 거로 봅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 보복 논쟁으로 지금 이제 이게 뉴스에 한 가운데 섰는데 와야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와야 되고 만일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 프레임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 정부한테도 문재인 정부한테도 뭐 대통령이 발끈했다고 하는데 분노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프레임에 빠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뭐 또 논두렁식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고 국제사회는요 이 문제 간단하게 봅니다. 정치 보복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실제로 2002년인가요 김대중 정부 말기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조셉 나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버드에서 이제 학장도 하시고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세 포탈로 언론 사주를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있었겠죠. 구속되고 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해서 그건 조세 포탈로 해서 범죄 행위랍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프리덤 오브 스피치 문제야. 그건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국제사회가 보는 규범이 있거든요. 큰 스포츠 행사를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보복 프레임을 만들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공 스포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요 고쳐야죠. 고쳐야 되고 그건 뭐 여러 가지 방식 수사 발표를 통해서도
또 분명히 제기함으로써 당사자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긴 하겠는데 그걸 사법의 올가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문제는 그것도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전에 아무튼 이 문제가 크게 여론화되는 것은 저는 국제사회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좀 확대 생산시킬 수 있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근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부분을 이런 개혁 정보가 확실히 정리하는 부분이 저는 국제사회에 민낯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번에 남북 대화라든가 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얻은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또 평가해봐야겠지만은 개성공단길이라든가 판문점길, 그리고 금강산길이 복원되고 있거든요.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재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개성공단 부분들은 오늘 아침 뉴스에 났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대북 금융 제재 법안에도 이 개성공단 반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가시적 결과로 나오면은 이런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실리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좀 합니다. 네.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와 전 정권의 이제 그 대결 양상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하니까 이제 바로 분노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유영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정정당당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날도 기자회견 저도 지켜봤는데. 기자들한테 다 문자 메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이요. 네네. 그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은 풀제로 운영하면서 몇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한 4명 들어가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쌓여 있는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대여섯 가지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아예 차단해 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당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을 끌어들이면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끌어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돌아가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겠죠, 국민들 사이에. 그러나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변호인 했었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감정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알 텐데 그걸 굳이 끌어들여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지금 쌓여져 있는 검찰 수사라든가 의혹 이런 부분들을 좀 풀리면서 정치화시켜서 이걸 마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하자면 정치 투쟁하잖아요. 그런 연상에 가게 이걸 정치화시켜서 뭔가 자기네 둘러싸인 혐의를 뭔가 좀 국민적 여론을 분기시키면서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 술책이고요. 김희중 전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좀 응했으면 좋겠어요. 수사에 응하고 밝힐 건 밝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만 정치 보복으로 정치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영리를 건드렸고 그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 보복이라고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정치 보복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부메랑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좀 뭔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30년 동안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봐왔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말년에 비참했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구속되고 또 본인이 퇴임 후에 구속되거나 죽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곧 그런 운명에 처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큰 비극으로 돌아오고 이게 어느 시기에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특수활동비 문제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공소시효까지 다 해보든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당시에 비서실장했던 박지원 지금 의원께서 우리 시절에 있었는데 우리 때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언론인의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정통한 언론인이 그 당시에 특활비가 청와대에 왔다는 이런 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전 시절에 걸쳐 있었던 건데 어느 시기까지만 밝혀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고 근데 그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이번 기회를 그걸 해서 계기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을 하는데 그걸 이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만일 이런 식의 되풀이가 되면은요.
마지막에 그 정치적 앙금이랄까 정치적 어떤 그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말기,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똑같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제 밝힐 건 밝히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보복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좀 큰 틀의 어떤 정치적 이 행보랄까 용단이랄까 리더십을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가 적절한 비유가 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YS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50 비리 수사를 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어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 차이가 예.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위법 혐의 사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최측근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 법적인 위반이라든가 위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국민들은 조그만 거 하나 훔쳐도 다 감옥 가요. 예?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라 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했다든가 사적 용도로 썼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대통령 권력을 활용해서 도구화시키면서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부정하고 위법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그것은 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법의 질서라든가 사법부 문제라든가 국가 기강에 대한 부분도 다 정치보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좀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윤중 전 실장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정정당당하게 밝히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나에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가 뭐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과 국정원 댓글도 있고요, 다세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 특활비가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김인웅 여사에게 어떤 국정원 특활비가 갔는데 그것이 또 명품백에 사용이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발끈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직접 공방을 들어보시죠. 1억 중에서 제가 그 이후에 좀 더 파악한 바로는 3, 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에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 사는 데 쓰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그런 특활비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기분이죠. 명품 쇼핑 같은 것도? 물론입니다. 명품 쇼핑도 그런 적도 없고요. 네. 자, 지금 검찰 쪽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여당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 지금 검찰 수사의 키맨으로 등장하고 있는 김희중 전 실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를 측근으로부터 건네들었다 이러면서 여당 측에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분노했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부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법 절차를 부인한 겁니다. 이게 피의사실 공표고 이게 범죄입니다. 모든 그 범죄 그런데 수사는 이제 본인에게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하고 나중에 여러 차례 나중에 조사를 그렇다면 받고 나온 김희중 다음에 전 실장이 밝히고 그걸 대동하거나 이렇게 했어야죠. 그 수사를 통해서 김희중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정치 논란에는 비사실 공표 이런 게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바로 분노했던 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굉장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게 사실 논두렁 시계랑 똑같은 사안입니다. 논두렁 시계가 뭡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께서 누구로부터 아주 고급 시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돌아와서 영부인에게서 그런 시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망치로 깨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시민 전 작가의 전언입니다. 전언인데 이제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 검찰은 논두렁에 버렸다고 그 국정원이 개입해서 이제 플레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계를 찾으러 다니고 그걸 며칠간 뉴스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봐야 할 대목이고 또 밝혀질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지금 논두렁 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잘못된 일들을 적폐를 청산하면요, 적폐를 청산한 방식도
그게 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똑같이 나쁜 수단을 쓴다는 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진짜 적폐청산의 올바른 길로도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 고소까지 당했는데 더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등장시키면서 예, 계속 예. 반격에 나서고 있거든요. 일단 뭐 김희중 전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 자신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뭐 신문이랑. 2011년에 방미를 앞두고서 김윤옥 측 여성 행정관에게 제2부속실장이 아니라 여성 예. 행정관에게 미화 10만 달러, 그리고 1억을 전달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도 지금 전면 등장을 하는 네, 거죠. 그 언론 예. 그 기자가 그러면은 그 명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검찰에서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예.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기출에 쓰고 뭐 개인 의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썼다. 예. 이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김일옥 여사가 예를 들면 이것을 명품을 사는 데 썼다. 그럼 진짜 굉장히 분노할 문제죠. 네, 아직 뭐 밝혀진 건 확인은 안 없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박홍근 예. 의원을 이제 고발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여권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것을 왜 자꾸만 정치인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증언이 나왔으니까 그 여성 행정관을 검찰에 소환해서 네. 당신 진짜 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조사를 되는 해보면 거고요.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들이 자꾸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 10년 전의 얘기를 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왜 얘기하지?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위법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것이 올가매는 것인지 네. 범법 사실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걸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논두렁 시계까지 얘기 거론되면은 예. 이거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거 10년 전 얘기거든요. 현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 밝힐 건 밝히고 또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이런 식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 갈등이 폭로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우리라고 아는 것이 없겠냐, 뭔가 반격의 카드가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흘리거든요. 네.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이 얘기를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있겠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수사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있는 쪽과 싸울 만한 큰 무기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네. 상당히 난타전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남북 이 상황도 그렇고 또 올림픽이라는 큰 국가적 대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이제는 통합으로 나아갈 가 시기에 편가르기로 가고 이게 정략적으로 더구나 이게 정당끼리 붙는 싸움이 아니고 정당끼리는 이제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이 되면 이거 굉장히 상당히 좀 보기도 안 좋고 또 이런 문제는 좀 슬기롭게 그래서 이제 그 만일 모든 것이 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것이 저걸로 재단되면 왜 정치가 필요하겠고 왜 국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검찰과 법원만 네.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정치 철학이 있는 것인데 왜 이런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난타전과 갈등과 폭로의 정치가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되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물고 늘어지면 이게 싸움이라는 게 또 재밌습니다. 원래 재밌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싸움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요. 힘 없는 사람이 또 한번 뭘 물고 늘어지면은 네. 사람들이 또 힘 없는 사람 동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노무현 파일이 있으면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처음이 아니라 몇 번 네.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있으면 공개하고요. 그 마치 그러면 자꾸만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거래용으로 협상용으로 하는 협박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네.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거 있으면 공개를 해서 10년 전에 뭐가 문제였는지 그것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모두 뭐 정치적인 폭로전보다는 검찰 수사를 조금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